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썸네일을 보게 되면 당신은 파이오니어라고 써져 있죠. 파이오니어, 선구자라는 뜻이죠. 잘 아시다시피 알려지지 않은 곳이나 어떤 분야를 앞서서 밝히는 사람, 개척자 또는 선구자라고 일컫는 이 파이오니어를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붙였습니다. 당신은 파이오니어고 확신을 가진 자분들이 굉장히 저희 구독자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제가 어제죠. 9월 23일 날 10시에서 12시 약 2시간가량 소모임을 진행을 했어요. 원래는 한 4분에서 5분 정도 오시기로 했다가 좀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2대1로 진행을 좀 하게 됐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행복한 진동수들이 만나 굉장히 비전 있는 주파수를 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바른 길로 투자의 생활을 이어가시는 두 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를 서로 받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갔습니다. 두 분 다 21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하셨고요. 떨어질 때마다 원래 샀다가 타임님 목요일에 한 번씩 10만원씩 DCA 하는 거 보고 지금 똑같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DCA를 진행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뿌듯했고 제가 괜히 DCA를 강조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 이 DCA 가상자산을 투자할 때 적립식으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하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천천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서 원래는 귀찮다 보니까 그냥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셨다가 지금은 또 DCA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6학년 4반 선생님이 또 연락이 왔는데 광주에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리플 투자자인데 상담하고 싶다. 6학년 4반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6학년 4반이 할머니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이제 60대 막 들어가시는데 아직도 팔팔하게 아주 사회생활도 잘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라뇨? 어머니시죠? 제가 얘기를 했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다가 쭉쭉쭉 아이 3명을 케어하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 전화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전라도 광주에 또 거주하시고 인사를 나누다가 리플을 사고 싶은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돈을 다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눠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만원 있으시다면 이번 주에 10만원 사시고 또 다음 주에 10만원, 그 다음 주에 또 10만원 계속적으로 10주에 걸쳐서 사라. 그렇게 분할로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어때요? 리플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있더라. 금방 오를 것 같아서요. 리플이. 금방 오를 수도 있지만 금방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고요. 한치 앞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에 무리해서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천천히 모아가도록 할게요 라고 해주시면서 감사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면 되지, 이것도 물론 너무 좋지만 그 떨어질 때마다가 잘 안 오고 굉장히 그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소모임 2대1로 진행하시는 그 어머니 한 분께서 4차 산업 시대죠. 바로 웹 3.0 시대에는 화폐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가상화폐는 필수라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때문에 리플이나 비트코인에 대해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다. 어제 와주셨던 그 두 분은 XRP에 대한 믿음은 그 누구보다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본인의 XRP 수량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또 확신하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일단은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웹 3.0에 있어서 거시적 관점에서 이 가상화폐, XRP 같은 그런 토큰이 왜 필수적이라고 믿으시냐, 어떤 계기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됐냐 라고 여쭤보니 바로
책을 이야기하더라.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면서 좋은 동기부여를 하는 또 모임도 있으시고, 책을 읽다 보니까 미래가 보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고, 본인 아들이 2명이 있는데 XRP 모으라고 했다. 아들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XRP를 지금부터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자산을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XRP 2만 개 정도씩만 모으고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도 살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 리플에 XRP에 굉장히 진심이신 게, 본인의 차를 팔아서 XRP를 매수했고요. 미국의 의량주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팔아서 XRP를 매수했더라고요. 처음에 XRP를 사자라고 가족들에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땐 가족들이 무슨 그거 사기 코인인데 뭐하러 그걸 사냐, 비트코인 그거 다 허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아들들 2명 중에 1명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 XRP를 계속적으로 DCA를 통해서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북구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께서 코어가 확실하게 잘 펴 있으셨고, 앞으로도 쭉 본인의 XRP 수량 지켜가면서 부의 반열로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쭤보시는 거, 스테이킹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업비트에서는 왜 스테이킹을 하지 않느냐. XRP 스테이킹은 없죠. 지금 현재 솔라나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에이다, 코스모스 이런 토큰은 지금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XRP 스테이킹은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연락 오셨던 동두천에서 카페 운영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제발 업비트에서 XRP 스테이킹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엄청나게 그렇게 갈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업비트 고객센터에까지 전화해가지고 언제쯤 XRP 스테이킹이 시작이 되냐 라고까지도 여쭤보셨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업비트 측에서 예정된 거는 없다라고 하셨고, 좀 시간이 지나서 소송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업비트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더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하나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이런 은행에서 슬슬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도 시작을 반드시 할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시간을 들이는 부분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질문, 전 세계 거래소가 여러 가지 수십 개 각국에 있는데 코인 가격이 왜 일정하게 맞춰지는지, 그리고 왜 거래소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개인 지갑은 안전하냐라고 여쭤보셨고, 아직 개인 지갑을 사용하진 않고 있는데 개인 지갑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추천을 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가져가자면, 거래소가 굉장히 많죠. 가격 형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식만 생각하더라도 유동성으로서 가격이 형성이 되죠. 즉 다시 말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격이 형성되는 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왜 각 거래소마다 코인의 가격이 일정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는 크게 2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각 거래소마다 해당 토큰을 가지고 있는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호재라든지 악재가 터졌을 때 조금 더 반응하는 그 지수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만 개 가지고 있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5만 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악재가 터지면 어디가 더 큰 가격 하락이 있을까요? 바로 바이낸스보다는 업비트에서 큰 하락이 더 있을 것이고, 반대로 호재가 있을 때도 업비트에서 수량이 더 적은 쪽에서 가격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런 부분에서 또 김치 프리미엄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입출금이 제한될 때, 누군가가 K뱅크를 통해서 돈을 넣어가지고 매수를 하고 싶은데, 혹은 매도를 해서 이제 내가 돈으로 빼고 싶은데 입출금 제한이 걸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거래소 경우. 그럴 때는 각 거래소에 있는 그 해당 토큰의 수가 딱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시적인 시간에. 그게 바로 가두리장 형태로 가둬두면서 그때 바로 MM이라고 하는 마켓 메이커들, 그 세력이라고 하는 그 차트를 그리는 화가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 화가들이 들어와서 개미 털기를 시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가격이 상승이나 하락이 오면서 굉장히 또 큰 변동성을 가지고 온다라는 부분. 그렇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2가지 큰 부분에 있어서 각 거래소마다 조금씩 가격 형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전반적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나타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개인 지갑 안전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업비트에
거의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는 닥사 거래소가 있죠. 바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어셋 익스체인지 얼라이언스, 이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 질서를 만들면서 새로운 규율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5대 거래소는 안전하다라고 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비트나 빗썸 정도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개인 지갑 쓰시면 당연히 뭐 본인의 지문 인증이라든지 복구키, 뭐 24자리 수 있잖아요. 단어들. 그런 거를 또 수기로 작성해 놓고 하면 더욱더 안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컨퍼런스도 2차례 정도 걸쳤고, 많은 구독자님들과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보아하니, 개인 지갑 뭐 디센트라든지 나노 레저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하나의 바이낸스 체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계열 토큰이라든지 그 계열의 토큰만 해킹을 당한 경우가 아주 간혹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만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개인 지갑이 무조건 잘못됐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복구 키는 본인이 노트에 따로 써두시고, 지문이라든지 본인만의 생체 인증을 꼭 해두셔서 2중, 3중으로 보안을 걸어놓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 지갑도 안전할 수 있지만 닥사 거래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권장을 드렸어요. 다음 질문 보게 되면 리플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굉장히 XRP에 대한 확신이 있는 투자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믿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비트코인 잘 아시다시피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탄생이 됐죠. 최초의 블록체인이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의의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하지만 그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에 비트코인을 출시하면서 그 코드를 발행하면서 백서를 냈죠. 그 백서에는 개인 대 개인이 퍼슨 투 퍼슨 방식으로 피어 투 피어, 바로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전자화폐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비트코인을 출시한 것이다. 하지만 그 수수료는 너무나 비싸고 전송 속도가 너무 느린 부분이 한계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가치의 이동을 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리플랩스, 리플이라는 회사였고, 그 안에서 나온 게 바로 XRP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RP를 왜 투자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금융의 혁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가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비트코인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 나온 게 XRP다. 그것은 또 굉장히 큰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라든지 스위프트,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손잡으면서 지금 금융의 판을 깔아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위한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 바로 이 CBDC 플랫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국가 단위와 손잡고 있죠. 어디 나라가 있었죠? 몬테네그로, 팔라우, 콜롬비아 뿐만 아닙니다. 뭐 홍콩이라든지 부탄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BIS의 기사나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국가 중앙은행들이 CBDC를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리플사와 국가 단위로 손잡으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서 또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구현이 됩니다. XLS20 메인넷을 통해서 NFT가 만들어지고요. XLS30D 자동화 마켓 메이커죠. 최근에 데이비드 슈워츠가 덱스의 통합 기술로서 탈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그 기술력을 가져오면서 좀 더 들어가면 오케스트라 파이낸스, 그 테스트넷까지 구현을 하면서 점점 ODA 솔루션에 있어서 자동화 마켓 메이커의 활용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이 하고 있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바로 스마트 컨트랙까지 지금 현재 사이드 체인까지 구현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XLS38D 이 메인넷까지는 확장이 못 됐다는 부분에 아직은 아쉽지만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이더리움이 갖춘 스마트 컨트랙까지 XRP로서 리플 레저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페이먼트 시스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구글페이, 애플페이,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있었고 중국의 위챗페이, 알리페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일본의 라인페이도 그렇고 인도의 페이티엠 등등등이 지금 슬슬슬 XRP 레저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상호 운용성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역할로서 슬슬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 리플 릴레이션십 인포그래픽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유동성 허브로서 해당 치킨집에서는 시바인으로 치킨을 사 먹을 수 있고 저기 김밥집에서는 도지코인으로 사 먹을 수 있고 저기 있는 백화점에서는 XRP로 결제가 된다 등등등 다 제휴맺은 토큰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 리퀴디티 허브가 연결을 해주면서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해줄 뿐만 아니라 교환이라든지 장외 거래까지 안정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부분에 포텐셜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포텐셜 자체가 비트코인이 깊냐 XRP가 깊냐라는 부분에 저는 100%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서 XRP의 포텐셜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에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사토시 단위로 1억 분의 1로 쪼개지는 단위로 설계가 돼 있고 XRP 드랍 단위로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단위로 설계가 돼 있죠. 그 개발자들이 괜히 이렇게 쪼개지는 단위로 설계를 해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XRP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비트코인이 하지 못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듯이 CBDC라든지 XRP 레더라든지 페이먼트 시스템 통합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랙, 스테이블 코인, NFT 뭐 셀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금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어서 갈수록 채굴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리플은 채굴이 안 되는데 왜 가격이 오르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몇 개로 한정이 되어 있죠? 바로 2100만 개로 딱 공급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POW Proof of Work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이 되는 부분이죠. 즉 다시 말해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채굴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2100만 개가 다 채굴이 되게 되면 이제 채굴이 종료되는 그런 느낌의 토큰인데 그쵸? 비트코인은 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XRP랑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XRP는 몇 개로 한정돼 있죠? 바로 1000억 개로 공급이 한정돼 있다. 근데 얘는 채굴이 안 되니까 그럼 XRP 가격이 어떻게 오르냐? 바로 채굴이 안 되지만 하나의 트랜잭션, 즉 다시 말해 누군가가 거래를 할 때, 누군가가 이체를 할 때, 송금이 일어날 때 그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0.00001개의 XRP가 소각이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OGL 솔루션이 구축되면 구축될수록 그 트랜잭션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스위프트를 점점 포션을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굉장히 빠른 소각이 나타나면서 공급량은 유한하지만 수요를 통한 소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디플레이션 토큰의 형식을 띠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OGL 솔루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우리 눈에 점유율이라든지 확장성이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도 일본 SBI를 통해서 SBI 리밋과 SBI 벤처 캐피탈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큰 자금이체 기업인 트랭글로와 손 잡으면서 OGL 솔루션을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이런 기사들과 이런 팩트 기반의 OGL 솔루션의 확장이 들어오게 되면 공급량은 한정돼 있고 계속적으로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소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리플사가 IPO가 된다면 XRP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의 질문처럼 리플사가 IPO가 된다. IPO라는 것은 기업 공개죠. Initial Public Offering. 즉 다시 말해 나스닥이라든지 뭐 뉴욕 증권거래소라든지 등등의 상장이 되게 된다면 리플 회사가 이득인 거지 XRP 토큰이 이득인 건 아니지 않냐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리플랩스 콜포레이티드 이 리플 회사가
IPO가 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돈을 만지는 벤처 캐피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리플사에 투자를 유치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리플사는 조금 더 자금을 확보하면서 사업 운영에 있어서 큰 무기를 지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최근에 올해 5월에 어디를 인수했죠? 스위스의 최대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인 메타코를 인수하면서 그 안엔 또 굉장히 많은 금권 세력이 연루되어 있었죠. 그들에게 바로 ODA 솔루션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기업들을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는 뭘 인수했죠? 포트리스 트러스트를 인수하면서 웹3라든지 자산의 토큰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XRP 레저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주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든지 귀금속들, 그런 재원들을 토큰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또한 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간 ODA 솔루션을 깔게끔 사업을 확장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ODL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 부분으로 리플사가 투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각 은행이라든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커스터디 업체들을 다 손을 잡고 혹은 투자를 유치하고 ODA 솔루션에 대해서 권유하고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리플의 사업성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XRP 토큰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의 IPO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기다려야 되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언급을 드린 건데, 오프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 또 그런 본인의 투자의 경험에 대한 것들, 본인의 생각들, 궁금했던 것들 여쭤보시면서 정말 또 좋은 진동수가 만난 정말 뿌듯한 하루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랑 시간 맞춰서 또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저도 환영을 하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두 분 중에 한 분께서는 지금 이제 혼자 이태원 쪽에서 거주를 하시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요. 남성분이신데 원래는 여행 쪽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코로나 때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접고 건축 설계사 쪽 건축 일을 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또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 같다. 한 번에 성공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본인도 이제 주식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입었었고, 또 본인이 종사했던 그런 여행사에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낸 그런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실패도 맛봐 봐야지만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굉장히 또 긍정으로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다 읽었는데 부자의 그릇 이즈미 마사토가 이야기를 하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으로서 굉장히 굴곡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보다 그리고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실패와 역경과 고난, 시련을 겪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여러분들께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는 것이다. 굉장히 그 큰 도전과 그 큰 경험에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감히 쳐드리고 싶고요. 돈은 신용에서부터 나오며 타인에게로부터 나온다. 이 말에 집중하면서 저 또한 돈이 목표가 아닌 돈은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임 레버리지 채널이 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오늘은 좀 기사화는 안 다뤘어요. 이론적인 부분은 오늘 오후 3시에 리플 챌린지 볼륨 2가 올라가거든요. 혹시라도 리플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3시에 올라가는 볼륨 2 반드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